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마이스협회 최재길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상현 교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마이스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좀 일조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도 흔쾌히 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마이스 산업의 실체.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실체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현황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 이 마이스 행사들은 유치가 먼저입니다. 유치가 시작이고요. 그리고 유치가 된 행사를 입찰을 통해서 대행사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 다음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저 목차를 정했는데요. 마이스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현황,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유치,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입찰, 이렇게 네 단계로 해서 강의를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서비션, 이 네 개의 단어의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MICE. 자, 먼저 미팅을 보자면 일반적인 소규모 그런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나 정보 교환, 토론,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각종 그런 소규모 회의들을 미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국제 미팅이다 그러면 외국인이 한 10명 이상 참석하는 거고, 국내 미팅은 외국인이 10명 이하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범위를 잡았고, 이것은 한국관광공사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센티브 투어인데요. 인센티브 투어. 조직원들의, 그러니까 특히 기업의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포상, 동기부여를 위한 그런 여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내, 국제, 외국인 10명 이상 이하로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벤션입니다. 유럽이나 일반 학술회의는 컨퍼런스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 쪽은 또 컨그레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컨벤션이 미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는 똑같이 아이디어 정보 교환, 토론,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각종 모임으로 이것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게 UIA라고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가 제가 알기로는 약 100년 동안 이 컨벤션 관련해서 어떤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세계적인 그 랭킹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각국 나라들이 매년 국제회의 유치, 메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00명 이상 참가자일 경우에 컨벤션으로 보시고, 300명 이하는 미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광공사 기준이고요. UIA는 무조건 300명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그건 다음 단계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엑서비션입니다. 전시인데요. 뭐 유통이나 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요즘은 통합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서비션 E까지 합쳐서 MICE에서 통합적인 의미로 마이스 산업 이렇게 했고요. 이 마이스 산업은 공식적으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저희 마이스 협회도 2010년부터 명칭을 컨벤션 산업협회에서 한국 마이스 협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란 용어가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것은 2010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마이스의 이자가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그 박람회 같은 것도 전시하고 비슷하지만은 각 나라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인 어떤 메가 이벤트로 볼 수 있고, 또 아시안 게임이나 평창 동계 올림픽 또 마찬가지로 메가 이벤트로서 이벤트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E는 엑서비션이지만은 이벤트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그 국제회의 통계 기준에 보면은 UIA는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그런 회의,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라는 얘기죠. 국내에서 세계 지식 포럼에서 이렇게 어떤 국제적인 요건을 못 갖추는 그런 회의들은 또 이게 통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HR 포럼이라든지 뭐 어떤 언론사에서 많은 포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UI 통계 기준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수 30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참가 국수 5개국, 그리고 회의 기간이 3일 이상.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에 세계 5위를 했습니다. 세계 5위. 세계 5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300명 이상 되는 회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집계를 해서 UI 본부에 보내는데요. 한 1,500개 정도를 보냈어요. 거기에서 563개가 그 조건을 충족돼서 세계 5위로 그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쾌거다. 우리나라 어떤 경제 그런 규모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4위, 15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쾌거다 이런 매체, 언론 매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벤션, 마이스를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UIA 기준을 따르면서 외국인 100명 이상만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는 각 민간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행사들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10명 이상, 참가국 수 3개국 이상만 되면은 국제회의로 치고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이카가 국제적인 통계에서 신뢰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s라고 하는 민간 단체인데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회의, 그리고 상개국 이상 순회하는 그런 회의를 여기에는 이제 국제회의로 보고 통계에 잡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한 1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통계가 거의 맞다. 지금 세계 5위는 너무 부풀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스 용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마이스 용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썼는데요. 이게 마이스란 말이 그 영어로는 마우스의 복수형이죠. 마우스는 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어 단어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약자가 영연방, 그러니까 호주나 홍콩, 싱가포르 영연방 국가죠.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마이스란 말이 90년대 중반부터 사용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싱가포르이 지금 세계 국제회의 유치 1위입니다. 약 960건으로 세계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 컨벤션 관련은 싱가포르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스란 말을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저 확산시키고 있었고 또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마이스가 이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 다시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마이스 산업 그러면은
쥐잡는 산업에 국가가 투자를 하나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답니다. 이 마이스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우리나라 17대 신성장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마이스 산업이 생소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좀 우스갯소리를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이스 산업이 확산이 되고 뭐랄까 학교도 컨벤션 고등학교가 생길 정도로 많은 그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그런 지식 서비스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 앞으로 마이스 산업이 이끌어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왜 마이스 산업이 왜 주목을 받는가? 좀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를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마이스 산업이 주목을 받는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효과를 보면은 첫 번째 사회 문화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역 문화의 발전과 지방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칸느나 다보스 포럼 잘 아시죠? 특히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의 골짜기에 있는 리조트 그런 마을인데 세대수가 5천 가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총회인데 매년 1월 말에 합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여기에 등록비가 무려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하려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매년 1,000만 원씩 회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있어야 이 행사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초에 어떤 국제회의보다 정상급들이 많이 다녀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세계 경제의 나침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반기문 총장 꼭 아시죠? 예. 그 다보스 포럼이 그럼 여러분 그 어떤 부가가치 창출 면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 3천만 원 곱하기 보통 한 4천 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억입니까? 대단한 돈이죠. 그 인구 뭐 많아봤자 한 15,000명 이렇게 될 텐데 대단한 그런 행사인 거죠. 그렇게 마이스 산업이 한 지역에 그런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환경 개선, 시민의식 도모. 여수 엑스포 보시면은 거기에 KTX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인프라부터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국제 친서를 도모할 수 있는 평화 산업입니다. 로터리 클럽, 그린피스, 국제 라이온스 클럽 이런 행사들 다 어떤 나라에서 하게 되면은 어떤 평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세계적인 그런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마이스 행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분야 행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파급 효과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직접적인 그 지출, 뭐 등록비나 회의 뭐 이런 참가할 때 여러 가지 소비하는 비용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이쪽 산업은 거의 80%가 아웃소싱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서플라이어라고 그러는 서비스 서플라이어, 서비스 프로바이더스,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래서 공급사들이 거의 80-90%에 참여를 합니다. 기자재 장비, 뭐 조명, 음식, 관광, 교통, 인쇄, 통역 셀 수 없습니다. 거의 한 50개에서 한 60개, 50개에서 60개.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은 50개에서 60개 정도의 그 연관 기업들, 그런 산업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쇼핑 관광만 하더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호텔이라든지.
그래서 외국인 1인 지출이 뭐 요즘 3,000불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일반 관광객의 2, 3배 정도 지출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떤 이제 이론적인 그런 계산식인데요. 뭐 8,000불 정도 나와 있고. 그 투자 대비 높은 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최신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방 서비스 산업이라 할까요? 전방 후방 그런 산업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 마이스 산업을, 특히 컨벤션 산업을 플랫폼 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 잘 아시죠? 모든 그 앱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스 산업도 세계의 모든 어떤 분야도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지식 정보가 생겼다. 그러면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뭐 서비스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전방 산업, 플랫폼 산업이 바로 마이스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측면 효과입니다. 물론 마이스 산업도 관광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관광 산업의 이제 일종인데요. 마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전시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저희 작은 모임들 그런데 참석을 해서 빠질 수 없는 게 관광입니다. 관광. 그래서 고소비 양질의 관광객을 대량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 한 번에 5,000명, 10,000명, 20,000명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그 무명의 스위스 다보스가 그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되는 것은 이 마이스 컨벤션 행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회의를 이제 한번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요. 좋은 그런 인상을 받고 가게 되면은 돌아가서 이분들이 중요한 것은 그 어피니언 리더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의 그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이 거의 어떤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참석을 못 하죠.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여론 주도층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좋은 인상을 받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은 얼마나 그런 선전 홍보 효과가 크겠습니까? 신빙성 있게. 그래서 어떤 향후 관광객 재방문의 이런 가능성도 넓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사례를 들어서 2011년에 한 12,000명 정도가 제주도에 찾아온 인센티브 투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객실이 16,000실 정도 썼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갔습니다. 서울에서 1박을 했고 12,000명이 1년 동안 한 1,200명씩 나눠서 9번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약 한 400억 원을 지출을 직접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900억 정도로 이렇게 연구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만약 이 작은 어떤 서울의 구라든지 어떤 구내 이런 행사가 1년에 400억씩 이렇게 떨궈주고 간다. 그럼 그 어떤 지역은 부자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바오젠 거리까지 만들어서 이걸 축하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 중국의 바오젠 그 생활용품 그런 네트워크 회사인데 매년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로 간 것 같고 바오젠 뭐 대만 이런 바오젠 관련된 단체들은 부산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마이스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아셈 회의 아시죠? 아셈. 2000년 아셈 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그리고 2005년에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포레이션, 아펙이라고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행사죠. 그리고 G20, 2010년 G20 행사, 그리고 2012년에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 이게 우리나라 의장국으로서 진행을 했던 국제적인 4대 행사로서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4개를 뭐 달성을 했다, 유치 개최를 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 유치 세계 5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국제회의 센터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잘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국제적인 큰 행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뭐 세계 5위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는 마이스 산업의 그 현실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황을 쭉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비전으로서 마이스 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 실현, 이렇게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17년 박근혜 정부까지이겠죠. 그럼 목표는 2017년까지 글로벌 국제회의 선진국 탑4, 세계 4위 진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5위, 2012년 세계 5위, 2011년은 세계 6위였습니다. 그럼 2017년 세계 4위, 이건 너무 저희가 빨리 진입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 10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숫자상으로 또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4위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량적인 목표는 국제회의 건수는 한 790건, 국제회의 외화 획득은 한 12억 달러, 그리고 GDP 대비 부가가치 유발은 0.2%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중요하겠죠. 정책 방향은 3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마이스 산업의 각 기업들 구조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자 이거죠. 마이스에서 먹고 사는 그 업체들이 돈을 잘 벌게 이 산업의 구조를 잘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동반 성장, 외연 확대, 뭐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과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 산업 구조 고도화입니다. 고도화. 이것은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이 특히 교육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견문을 넓힌다든지 또 정보 접근에 손쉽게 한다든지 또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저급한 서비스가 아니고 일반 우리 전통적인 뭐 식당 뭐 이런 어떤 서비스 산업보다도 아주 급여도 많이 받고 복지도 좋고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고도화된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마이스 산업 융복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스 산업은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IT라든지 뭐 기타 다른 산업하고 융복합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융복합에 있어서는 복합지구를 추진하자. 복합지구. 이건 엄청난 투자와 그 연관 산업의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싱가포르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아시죠? 우리나라 쌍용이 지은 큰 그 리조트 호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6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복합적인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대규모 전시도 할 수 있고 쇼핑도 가능하고 관광도 하고 회의도 하고 리조트까지 다.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기서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좀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국제회의 마이스 하면 거기에서 하고 싶다. 이 정도로 좀 인식이 그 브랜드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그 법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 제도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인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는 또 연계 관광 상품이 가능합니다. 컨벤션 또 전시하러 오는 사람들, 인센티브, 관광 그것을 전시나 회의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관광하고 쇼핑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서울만 왔다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각 지역들을 관광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산업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 마이스 산업 융복합화를 앞으로 꾀하겠다. 이게 정부 정책 방향, 핵심적인 방향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정책 과제들은 좀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한국 마이스 협회는 뭐 하는 곳인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그 공적인 기관에서는 이 공공 부분에 대한 특히 마이스 행사 유치 홍보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가 27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 마이스 협회는 마이스 산업 민간 기업에 대한 교육과 업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마이스 업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2003년 6월에 저희 한국 마이스 협회가 설립이 됐는데요. 그때는 물론 한국 컨벤션 산업협회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그 국제회의 전담 조직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요. 2010년에는 한국 마이스 협회명을 개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협회는 이 마이스 산업을 전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전체가 뭐냐 궁금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전국에 12개의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그리고 각 12개 센터의 그 시청 소속이거든요. 약간 반민관인데 컨벤션 뷰로가 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컨벤션 뷰로는 그 지역을 팔아먹는, 그 지역을 마케팅하는, 해외에 마케팅해서 관광객을 그 도시로 유치하는 게 이 컨벤션 뷰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에서 자기 지역 컨벤션 센터로 또는 그 지역 관광지로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컨벤션 뷰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 센터하고 12개 컨벤션 뷰로가 저희 회원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게 DMO라고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그 DMO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 각 지역에 관광공사가 다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광범위하지만은 그 안에 이제 마이스 컨벤션 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PCO, PEO라고 되어 있죠. PCO는 P는 이 PCO, PEO는 기획사, 기획 대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회의 전시회는 이 기획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O는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PEO는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그래서 컨벤션 기획 대행사, 전시 기획 대행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으로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S 챕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요. 마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80~90%를 아웃소싱합니다. 그리고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 50에서 60개, 많을 때는 뭐 7, 80개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자재, 조명, 무대, 뭐 장식, 인쇄, 차량, 의전, 여행사, 호텔, 기타 등등, 기념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기관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 컨벤션 고등학교가 지금 생겼어요. 지금 6개가 우리 협회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직접 컨벤션 경영학과, 컨벤션 이벤트학과 이런 과를 설립을 해서 학생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도 거의 과가 개설이 된 데가 제가 알기로 한 25개 대학 정도 돼 있고요. 대학원도 있고 그리고 연구기관들 그렇게 해서 이 C 챕터, P 챕터, S 챕터, E 챕터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단체들이 다 우리 협회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졸업생하고 졸업한 지 1년이 못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정 이런 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약 3주 동안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고급자 보수교육 아카데미입니다. 간부급 이상을 매년 상급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영 프로페셔널 젊은 우리 마이스 기업의 직원들을 한 달에서 6개월까지 그 해외 관련된 기관에 파견해서 견문을 넓히고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마이스 산업 지식의 총량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 채용 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선진 컨벤션 박람회에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마이스 산업하고 연관된 한 10여 개 되는 국제적인 큰 회의들이 있습니다. 뭐 전시는 뭐 500부스 이상 되는 그런 전시회들 그리고 한 3,000명, 5,000명 되는 교육 컨벤션 뭐 이런 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그 회원, 직원들을 저희가 매년 단체로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가입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 로드쇼 그리고 저희 마이스 산업 더 마이스라고 개간지로 발행을 하면서 이쪽 산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및 소그룹들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간 차원에서 이쪽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스 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이스 서비스 업체, 마이스 시설 업체, 마이스 기획 업체, 그리고 마이스 지원 기관 이렇게 보통 4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도 하고 범위도 정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세계적인
국제회의, 그 요건을 갖춘 회의는 지금 10,000건에서 11,000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IT의 발달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기라고 말합니다. 성숙기 다음은 쇠퇴기죠. 근데 연구자들이 이게 성숙기 다음에 쇠퇴를 할 줄 알았는데 10,000건에서 11,000건에서 정체가 되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가 발달하고 화상회의가 있다 그래도 서로 만나고 관광하는 게 이게 마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 이 수준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최근 10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도 보시면 우리나라는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은 경제가 성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아시죠? 윈윈 게임은 상생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은 파이가 8조각이다. 8명이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개 먹으면은 한 명은 없지 않습니까? 피나는 그런 경쟁, 그런 어떤 경쟁 환경 속에 있는 게 마이스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를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뭐 유치를 잘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숫자는 정체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만큼은 이 정체 속에서 경쟁력을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회의를 유치하고 계속 앞으로 적어도 10년간은 계속 성장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293건으로 12위였는데 2012년에는 563건으로 세계 5위를 했습니다. 세계 1위는 싱가포르이 96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세계 2위는 일본인데 720여 건 되는 거고 세계 3위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 세계 4위는 벨기에, 세계 5위가 우리나라.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스 행사, 계속 마이스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건데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그럼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 참가자 수로, 한국관광공사에서 2011년 조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크고 작은 그 마이스 행사가 11만 6천 건이 개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 아주 새로운 컨벤션 센터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작은 나라에 각 시도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삐까번쩍한 컨벤션 센터가. 저렇게 짓고 증축하고 해도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많은 국제회의, 전시회를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 공급이 참가자 유치를, 그러니까 수요를 이끈다는 거죠. 그렇게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11만 6천 건의 그런 행사가 1년 동안 열린다. 그래서 각자 이런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마이스 행사가 그러면 전체 지출을 얼마를 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할 텐데요. 뭐 이건 자료는 뭐 좀 정확하지는 않고 아웃 오브 데이터인데요. 직접 지출이 약 2조 정도로 보시면 돼요. 2조. 그리고 이제 아까 파급 효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파급 효과로는 학자들은 약 29조 정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컨벤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컨벤션 센터가 총 9개 있죠. 여기에 그 원 표시가 되는데 원이 크면은 좀 큰 거, 작으면 작은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총 9개. 전국에 다 있죠. 전문 전시장이 총 3개. 서울에 2개, 대전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있는 총 센터의 그 면적, 제곱미터는 얼마나 되느냐 보면은 전체 합쳐서 26만 2천 스퀘어미터,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수도권의 킨텍스가 약 10만 8천 스퀘어미터. 그리고 대부분은 뭐 10,000 스퀘어미터 이하고 두세 개만 한 3만 4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서 너무 센터가 많다 그러는데 정작 국제적인 큰 전시회를 큰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우피라는 국제전시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10만 스퀘어미터 이상이 돼야 국제적으로 인증된 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전시회가 지금 이제 킨텍스에서밖에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중국은 얼마나 되느냐? 중국의 항저우죠? 광주? 거기 근처에 아마 올 초에 개관했죠. 컨벤센터 하나가 20만 제곱미터, 20만 스퀘어미터. 우리나라 전체를 합친 것만큼 큰 걸 지었다 그럽니다. 독일, 미국 같은 데는 아주 수백만 스퀘어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컨벤센터는 좀 커야 된다. 그래야 큰 어떤 전시회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거기에 방문객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시회는요, 작은 소규모 엑스비션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박람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시 박람회는 등록 박람회하고 인정 박람회가 있습니다. 등록 박람회는, 그 BIA 승인을 받는 건데요. 승인을 받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 나와 있죠. 매 5년마다 개최되고,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장소는 제한이 없고, 아주 일반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2010년에 개최됐던 상해 박람회가, 등록 박람회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대전 박람회 93년인가요? 하고, 지난번 여수 박람회. 이것은 등록된 박람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인정 박람회라고 그래서요. 그 5년 주기로 열리는 등록 박람회 사이사이에 개최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시회는 트레이드 쇼, 어떤 상품 거래, 무역 쪽으로 하는 그런 상거래 촉진, 그 다음 개몽과 국가 홍보를 하는 퍼블릭 쇼,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진 이런 세 가지 전시회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국내는 컨벤션 산업하고 전시 산업이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 산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고 전시 산업은 지금은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죠. 그 산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협회는 문화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시 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무역 전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향 하우징 페어 또는 세계 조선 무슨 박람회 또는 세계 자동차 박람회 이런 것들은 다 그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 전시산업진흥회라고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시를 간략하게 훑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전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시는 컨벤션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 분야의 부스 전시라든지 그 국제회의를 할 때 관련된 산업이 병행해서 하는 전시 그 정도로 한정을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전시의 개최 횟수는 2011년 기준 약 553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주최자 아까 P2O라 그랬죠. 그리고 전시 주최하는 기획대행사가 약 한 50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전시장 운영자가 아까 센터 말씀드린 12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 500개 정도, 뭐 이렇게 국내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센티브 투어, 마이스 할 때 I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센티브 투어는 전시 컨벤션하고 다르기 때문에 꼭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인센티브 투어는 기업에서 높은 뭐 생산량, 판매량 또는 그런 어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센티브 투어는 관광하고 그 기업이 이 어떤 교육하고 싶은 내용을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센티브 투어는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관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여행의 형태로 제공하는 게 이제 인센티브 투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인센티브 투어는 좀 학자들이 협의와 강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의는 기업의 성과 증진을 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판매 담당자, 판매 대리점, 우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여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광의는 그 조직원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의욕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시찰 여행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광의에 있어서 인센티브 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 투어를 주로 실시하는 업종들은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다단계 아시죠, 그렇죠? 그 네트워크 그런 회사들인데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나 보험회사, 금융회사, 제약회사, 화장품 또 요즘은 이제 다국적 기업, 대기업들이 그 직원들 동기부여 또는 어떤 포상 그런 목적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인센티브 투어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상품이 고급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인센티브 행사 그 입찰에서 보면은 금액을 너무 좀 적당하게 낮게 써서 탈락된 기획 내용은 좋지만은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선정돼 뽑힌 그런 우수한 사원들, 우수한 대리점 직원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하게 기억이 남게 그리고 재밌게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도 고급스럽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진율이 좀 이익이 높은 편이죠. 대규모성입니다. 아까도 그 바오젠 12,000명 제주 와서 한 400억 썼다는 얘기 했는데요. 대규모로 오고 또 이것은 비수기에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관광 비수기에 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테마 파티, ธีม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많은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국적 지역 계층 그리고 뭐 부부 동반이라든지 가족 동반 여러 가지 그런 차별된 분들이 오고 그 차별화된 그런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 투어의 특징은 고급성, 대규모성, 다양성 이렇게들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 16개 시도가 있는데요. 유치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로 갔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부산이나 또 강원도 이런 데로 이렇게 유치하려고 각자가 물밑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센티브 투어를 전시 컨벤션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경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의 목적은 뭐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업 실적 제고나 뭐 판매망 거래처 확보, 기획 상품 판매, 비수기 타겟,
뭐 배우자의 판촉 협력 증진 등등 또 이 모범 직원들 어떤 보상 이런 것까지 다들 이 인센티브 투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는 일반적으로 포상 종류별 수혜 목적별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종류별은 순수 포상, 순수하게 여기는 회의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여행으로 좀 보시면 돼요. 뭐 모범 직원들을 여행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 휴가로 받는 보상, 순수 포상. 그다음 판매 포상이 있는데요. 판매 포상은 실적 달성을 잘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전년도 사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서 이제 관광을 하죠. 뭐 이런 판매 포상은 이런 어떤 회의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런 투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혜 목적별은 딜러와 판매 직원 대상. 뭐 딜러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사장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뭐 최고의 대우를 해주죠. 그래서 장기간 위락 어떤 휴식 그런 기회 제공의 차원으로 하는 거고, 판매 직원 대상은 좀 단체 여행 형태, 회의와 여행을 좀 겸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판매점 대상, 대리점 대상이죠. 그래서 우수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판매 캠페인 초대 여행이라든지 친목 여행, 연수 시찰 여행 등등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원 대상 보시면은 뭐 표창 여행이라든지 창업 여행 또는 재충전 휴가, 기념일, 뭐 장기 근속 등등 이런 걸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소비자 초대 여행이라든지 소비자 우대 여행 뭐 이런 걸로 등등 뭐 경품이나 마일리지 기타 우수 그런 고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인센티브 투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투어 때 각 기업이 어떤 단체가 인센티브 투어를 목적지로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뭔가 뭐 이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평균 종합한 건데요. 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이걸 또 공급하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것 위주로 어떤 판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예산, 계절, 또 오락적 요소의 어떤 비중을 고려한다든지 여행자의 통계적 분석, 참가자들의 여행 경험, 목적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근접성, 여행지의 시설, 활동성, 그리고 현지 조사는 같은 시기에 한번 가보는 것,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이걸 사전 답사를 해봐야만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센티브 투어의 그 포지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위치는 지금 현재 좀 어정쩡합니다. 좀 비싼 나라이고 그리고 시설도 그렇게 뭐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센터들이나 각 그 관광지에서 좋은 시설들을 많이 지금 정비하고 하고 있으니까 시설도 괜찮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경쟁인 싱가포르, 일본보다는 좀 더 저렴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인센티브 투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마이스 행사 유치와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제회의의 종류부터 보시면은, 정부회의가 1년에 1830개 정도? 약간 뭐 데이터가 조금 몇 년 됐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뭐 2000건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 각 나라 또는 각 지자체별로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협회 학회 회의가 15,00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학회협회는 죄송합니다. 약 한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개. 엄청 많은 거죠. 이 학회협회가 다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회의는 뭐 일반 기업, 다국적 기업 이런 회의들인데 기업회의는 정보 노출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의는 다 이게 대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인센티브 행사를 계획한다는 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업회의가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비영리단체, 뭐 스머프라고 그러는데요. 소셜 그룹 미팅스, 밀리터리, 군대 관련, 뭐 군인의 향후에, 교육 관련, 종교 관련, 대학생 동아리 등. 그래서 이걸 스머프라고 그래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미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뭐 연수원도 다 국제회의의 어떤 산업이거든요. 뭐 또 센터도 10명, 50명, 100명 들어간 회의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스 개치 선정할 때 중요 요인들인데요. 일반적인 그 연구의 종합을 해서 평균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뭐 회의 시설이 가장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너무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12개 전문 컨벤션 센터가 지금 들어섰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스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마이스 그 CBB 센터 공사들, 그리고 컨벤션 PCO, PEO, 컨벤션 전시 기획 대행사들, 그리고 50개, 60개 되는 연관산업 그 공급사들, 그리고 교육기관, 거기는 이제 그 종사원들, 학생들을 뭐 교육하고 현장 요원들을 많이 배출하니까 이런 전반적인 구성 요인들의 서비스 질이 정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경제성. 그 나라에서 국제회의를 갔을 때 뭐 좀 물가도 싸야 되고 호텔비도 좀 낮아야 되고 그리고 등록비가 또 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행사를 잘 치르고 나서 그 국제적인 그 단체, 주최 단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흑자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호텔 시설,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인프라죠. 그 다음 지리적 위치, 마지막인데 이런 6가지 그 중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지리적 위치 접근성을 가장 또 이렇게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요. 지리적 위치를 항상 많이 따져요. 그 우리나라식이죠. 어떤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서울에 조직위원회가 있다. 그럼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할 건지, 제주에서 할 건지, 아니면 광주에서 할 건지, 서울에서 할 건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굉장히 따집니다. 교통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전시 컨벤션 장소 선정은 정말 이 교통, 이 지리적인 위치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거기 스위스 꼴짝이거든요. 정말 찾아가기 힘들고 추운 겨울에. 그거 따지지 않고 다 갑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비슷하게 해외여행은 하고 이동, 교통 자체를 관광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시각 입장에서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그 지자체에서 다 그런 얘기하고 뭐 지리적 그런 이치 얘기할 때는 꼭 얘기를 해줍니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회의 유치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 초청, 인비테이션으로 해서 한 나라로 딱 정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초청비를 다 대야 돼요. 심지어 항공권까지.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의 어떤 그 바일로, 규정집이 있는데, 바일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초청 국가가 대부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뭐 아셈 그 정상회의 했던 거 또는 또 핵안보 최근에 정상회의 한 거 이런 게 다 초청에 의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아셈 정상회의 2000년에 한 거 있죠. 그것은 그 김영삼 그 대통령께서 그걸 유치를 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
영어가 안 돼서 이 행사를 참 다음 개최지에 유치하고 싶은 분 계시냐고 그랬을 때 손을 그냥 번쩍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유치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다 지원을. 네, 그리고 우연하게 사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의욕이 또 앞섰겠죠. 그 당시에 우리 IMF 막 오기 전이었잖아요. 경제가 엄청 나빴고 이런 행사를 할 만한 그 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쁜 그 상황에서 이게 우연하게 그렇게 손들어서 유치가 돼가지고 코엑스 그 컨벤센터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때 이거 부지를 막 선정을 해놓고 IMF 터져가지고 취소한 상태였거든요. 밑에 쇼핑몰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유치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코엑스 쇼핑몰이 개장됐을 때 처음에는 엄청 이게 8일 건지 했는데 뭐 수백 대 일이었다는데요. 그 정도로 인기 있게 다들 그 판매가 되고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비딩은 어떤 우리 이제 그 대륙별로 돌아가는 그런 입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리미티드 오픈 비딩은 뭐 오픈 비딩이 2개인데 좀 제한적인 그런 비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3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한 2-3개 정도 의향서를 받아서 지명 입찰처럼 하는 거죠. 4번째는 완전 개방 입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 개방을 해서 투표위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로 국제회의는 유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국제회의 유치 절차입니다. 첫째는 유치 가능 단체를 발굴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한 4,000개 정도 학회협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국제회의는 많이 있거든요. 뭐 지역별 회의도 있고 세계회의도 있고. 근데 몰라서 그런 걸 유치를 못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이 각 CBB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우리 같은 단체에서 특히 컨벤션 뷰로나 관광공사에서 이제 이런 단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국제회의, 아시아에서 없는 거, 지역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으나 뭐 세계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그런 회의, 또는 한국이 앞서가는 IT 같은 분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협회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하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카라든지 UI 그게 국제회의 그 통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어떤 회의들이 매년 열리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by invitation 국제기구 이런 데서 정부 간 초청위에서 이제 따는 것은 그것은 또 예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굴이 되면은 유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유치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치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가 달라요. 유치위원회는 이제 그 협단체하고 어떤 정부 그런 기관하고 같이 유치를 해오는 단계에서 유치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많은 데는 한 100명까지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그게 해산이 되고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최 기획 준비 운영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PCO, PEO를 그때 입찰을 해요. 그럼 이제 유치 단계에서 그럼 PCO, PEO는 뭐를 하느냐? 유치 단계에서도 필요할 때 그 PCO들을 뽑습니다. PCO들. 그래서 제안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유치를 해오면은 같이 다 해산되고 새로운 입찰 들어가요. 그럼 새로운 입찰 들어가면 이제 그때 일을 했던 대행사가 조금 유리하겠죠. 정보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서 유치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그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이게 흑자를 낼 수 있나? 또는
이제 예산 조달의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또 국가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적극적인 그런 지원 후원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학회 협단체에서 세계적인 그런 역할, 세계적인 논문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게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어떤 학회 같으면 학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다른데 학회 많이, 세계 그 관련된 학회 많이 참석을 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하고 기여를 많이 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합니다. 이런 것을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 관련해서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로라든지 절차 이런 것도 받아서 보고, 또 경쟁 국가도 좀 파악을 해보고, 또 인맥을 통해서 그 어떤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받아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사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유치 계획 단계에서. 그러면 유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보통 한 6개월 전에 유치 의향서를 보내죠. 그래서 주관단체장 명의의 서신, 주관단체 개요라든지, 이번 행사를 우리 유치하면 주요 행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 두세 페이지 정도 간략하게 편지 형식으로 유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한 3개월 전 또는 한 달 전 그때 제출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유치 계획서는 유치 제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 제안서. 그래서 여기에는 초청 및 지지 서신까지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큰 행사는 대통령부터, 작은 행사는 그 단체 장부터, 관광공사 또는 어떤 지역에서 개최되면 도지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번에 그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강주에서 2018년인가 거기에 부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1,000억인가? 1,000억인 것 같아요. 1,000억. 적극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1,000억을 해준다 이렇게 1,000자를 집어넣나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거기 사무총장 구속되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지 서신이 이제 필요하고요. 회의 개최 시기나 장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교통, 숙박 회의 일정, 사교 행사, 홍보 계획, 등록비 중요하죠. 그리고 또 남는 흑자 예산을 얼마 정도 국제기구에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탄탄한 조직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컬러풀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는 각 지역의 컨벤션 뷰로가 다 해줘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발굴했던 협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서울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지금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은 이제 국제기구 임원 답사가 있어요. 과거에 보시면 그 평창 할 때, 그 임원들이 답사 오면은 그 열광적인 응원하고 그 지역의 그 열정, 그리고 공사하고 있거나 지어 놓은 거, 관광 이런 다 둘러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플러스 또 이제 각종 그 지지서신을 준 그런 기관장들이 진짜 도울 건지, 의사가 있는지 면담도 하고,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가겠죠. 이럴 때는 선물도 필요하고 그랬지만은 과다한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은 피하고 그 바일로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 약간의 선물, 여기에 로비 부정적인 그런 비용 지불하면 좀 역효과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로비 활동인데요. 로비 활동은 이제 현장에서 투표하기 전에 이제 전부터 어느 정도 임원 답사가 올 이런 어떤 상황이 많이 하는데요. 예. 관광공사 해외 조직망 27개, 대사관, 영사관, 코트라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인맥 점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비 활동 중에서 가장 먹히는 게 미리부터 한 3, 4년 전
미리 이 국제비는 바로 유치할 수 없어요. 짧게는 뭐 올림픽 같은 경우는 8년 전에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대륙별로 돌아가는 경우는 3년에서 6년 전에 개최를 해요. 그러면 그런 시기에 맞춰가지고 로비라기보다도 아까 활동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보드진들, 이사진들 또는 관련된 집행기구 그런 사람들하고 평소에 친밀 관계를 갖고 우리나라에 자꾸 초청을 하고 직접 이원집에 가서 민박도 하고 또 가족 초청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어떤 그런 로비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최지 결정할 때 보통 그 전차 대회나 전전차 대회에서 많이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럼 대략 그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한 20분 학회 같은 건 그래요. 2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해서 이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PT 할 때는 이제 그 학회 협회에서 어떤 그쪽 소속자들이 국제 임원을 했다든지 또는 회장이 아주 영어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 지역에 즉 그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CBB 뷰로에 영어 잘하는 여직원들이 가끔 관광지하고 이런 쪽은 따로 별도로 나와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최지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투표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인비테이션은 초청해서 바로 원하는 그런 국가가 하게 되는 거고, 결정 시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주기 개최 회의는 2, 3년 전, 2, 3년 주기 개최 회의는 4, 6년 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합의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면은 내년에 다음은 일본 너희들 지지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안 되면은 또 다음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투표했던 그 현장 얘기, 세계 그 피부과 학술 회의라고 2011년에 우리나라에 한 12,000명 코엑스 했던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직접 계속 유치 활동하고 결정까지 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로마하고 인도를 물리치고 거기 그러니까 과반수를 해야 한 번을 끌었는데 과반수가 아니면 2번 가거든요. 첫 번 과반수를 우리가 로비 활동 잘해서 과반수에 바로 끝내버렸어요. 첫 번 과반수 이상 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경험도 있고요. 이런 마이스 행사 유치의 성공 그 핵심적인 요소들은 보시면 알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소속 국제기구 특성을 파악을 하거나 또 국제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묻어 있는데요. 경쟁국가 파악하고, 한국에서 개최할 경우 아주 유리한 점, 차별화된 점, 그리고 국제기구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 독창적인 이벤트 개발, 이런 게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팁입니다. 뭐 평소에 하지 않는, 누구도 안 하는 강의들인데 제가 논문 하나를 이걸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돼서 입찰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제비율이 유치가 되면은 나라장터에다가 지금 3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나라장터에서 경쟁 입찰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사들은 매일 아침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2, 30개씩 뜨거든요. 입찰이. 그러면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제 전략을 많이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전략적으로 3개 포인트가 우리 제안서가 정말 잘 짠 제안서냐,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비가 통하느냐. 아직도 로비가 셉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하나라도 약하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제안서 제작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탈락되면은 직원들 사기가 엄청 저하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보통 한 두세 개씩 제안서를 써요. 기획사들은. 자기 일 하면서. 엄청 피곤한 일이 제안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중요한 그 입찰. 이쪽 마이스 산업은 수주 산업입니다. 건설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수주를 해야만이 그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주 못하면은 맨날 몇백만 원짜리, 3천만 원 이하 작은 행사 인맥으로 이거 하면은 일은 똑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아니, 100억짜리, 150억짜리. 이런 거 따면 콩고물이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모 회사에서 100억짜리 행사 땄거든요. IT요. 100억짜리 땄는데 이게 150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하면은 30% 남아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수주산업입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누구인지 심사위원을 알아보려고 풀이 있거든요. 풀을 확보해가지고 새벽까지 막 알아보고 새벽에 불 켜고 나가는 집 누가 나오는지 해서 확인해서 모시고 가고 하는 로비까지 있다고 말 들었어요. 그 정도로 심하고 어쨌든 로비도 능력인데 건설은 더 심합니다. 그쪽 여러 가지 비리가 그 매체에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이것은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거죠. 그런 근데 마이스 산업, 건설 산업보다는 좀 덜해요. 덜한데, 이 지저분한 로비 많습니다. 네. 실력 가지고는 또 안 되죠.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우리나라 입찰, 마이스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뭐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 낙찰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지식기반 사업 그 계약에 적절하고요. 여기는 가격으로 안 하거든요. 80%. 그 예가의 80%를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가까운 점수에 배점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덤핑은 없습니다. 건설은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는 골 때리죠. 뭐 1원짜리 낙찰, 예산도 있고요. 그 협상에 의한 입찰 절차는 나라장들이 공고를 하고 제안 요청서 교부하고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그 다음 평가에서 이제 우선 협상 적격자 한 두세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결정되면 1순위부터 협상을 해서 성립되면 바로 계약하는 거고, 제안할 때 그 어떤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주최 쪽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라. 하다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요. 이건 돈이 안 남아. 영향가가 없으면 빠져버리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렬되면 다시 차순위랑 협상을 해서 다시 성립되면 계약 체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입찰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인데 배점 기준입니다. 기술 능력 평가 80점, 입찰 가격 평가 20점. 이렇게 국가계약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술 능력 평가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실적 평가입니다. 그 회사의 능력. 얼마 많은 실적이 있고, 뭐 신용도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이런 거. 그 다음 수행 실적이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재무구조나 죄송합니다. 60하고 20하고 바뀌었어요. 60하고 20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0하고 20 바뀌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안서의 그 기획 능력, 이게 60점.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능력, 이게 20점. 그리고 점수가 입찰 가격이 20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산해가지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문화부부터, 입찰 가격의 20을 10으로 낮추자. 그럼 이제, 전체 예가의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인건비라든지 이윤을 많이 남게 가격 경쟁을 안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들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150개 정도 조사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 2,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보도록 했는데 이 입찰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정도인데 임원이나 직원들이 어쨌든 뭐 50% 이상 마이너스 1점 이상 이렇게 해서 매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개선 많이 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어떤 개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평가위원회들, 심사위원들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정을 좀 관련 기업 발주처 전문가 이렇게 좀 30%씩 같은 비율로 배정을 해서 뭐 하자. 그다음에 평가 항목 배점도 경영 능력은 한 17.52 정도, 기획 능력은 67.52 정도, 입찰 가격은 14.96 정도. 이런 정도가 좋겠다. 우선 협상자 결정과 계약은 평가를 하고 나서 바로 지금은 좀 이제 너무 말이 많아서 바꿔주고 있는데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 이것을 개봉을 한 일주일 후에 하고 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변질이 많이 되거든요. 입김이 들어가고 그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평가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발표할 때도 회사 이름 밝히지 않거든요. 그냥 발표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점 항목에 그대로 해서 사인해서 다 볼펜으로. 옛날에 연필로 하도록 있거든요. 고칠 수 있도록. 볼펜으로 다 점수 매기고 바로 사인해서 줘버립니다. 하고 거기서 해산시켜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공정합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 평가위원장 주최 측에 입김이 막 들어가죠.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 가격 평점 방식 예전가의 90% 이상 선호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평가 기준하고 어떤 개선점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몇 개 더 나와 있는 게 감점제도 필요하다. 감점제도. 그 감점제는 밑에 실적평가 증명서 있죠. 과거에 대형 행사를 했는데 망쳤어요. 그런데 뭐 100억 행사했다. 그럼 요즘 큰 행사는 점수를 많이 주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적을 정말 질적인 평가를 해서 그걸 누가 증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러니까 망친 그 큰 대형 행사가 효자 노릇한다.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허위 서류 기타 이런 등등해서 있으면은 감점을 좀 2점 하게 하고 파견 근무 인건비. 파견을 요하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인건비 1.5배, 2배를 지급을 좀 하자. 제안서가 탈락이 되면은 이건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5개 회사가 발표를 했다. 다 제출합니다. CD까지 제출을 해요. 그럼 나중에 떨어진 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반납도 못하고. 안 해주고. 그걸 가지고 다 베끼거든요. 기획은 다 베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탈락 보상비라도 주면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고. 그리고 실적 평가 증명서 이건 정말 해야 되고 협력업체 활용. 뭐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협력업체들 또 지역 좀 서울에서 너무 다 독식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주도 행사인데 서울 PCO가 다 해요. 그럼 서울 PCO가 다 서울 공급사를 다 데리고 가거든요. 자기 협력업체들. 그럼 제주도에 직접 돈을 떨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자기의 호텔, 뭐 관광 이런 정도. 그래서 협력업체들, 지역업체들하고 상생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 입찰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이쪽 업계 현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치열하죠. 그렇게 해서 입찰이 딱 돼서 계약이 된 다음부터 이제 대행사들이 그 현장 운영, 이제 실행 계획을 짜고 뭐 등록은 어때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 그 관광이라든지 수송 숙박 그리고 의전, 뭐 전시 운영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 기획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또 앞으로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이스 산업이 아까 이제 성장기에 접어든 우리 신성장 산업 동력이 돼 있고, 그래서 관광 중에서도 꽃은 또 인바운드라고 그랬는데 인바운드 중에서도 꽃이 또 우리 마이스 산업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관광 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입히고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자 산업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스 산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